7월 DCR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북대학교의 김혜진 교수님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고 최근에 발표해 주신 아나스모틱 리키지, 그러니까 스토마에 대해서 왓치 앤 웨이 폴리시에 대한 그 논문을 소개 말씀 듣고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심도 깊은 그 토론을 위해서 한국어 세션을 마련을 했고요. 참석해주신 참석자분 언제라도 이제 손들기를 눌러주시면 토론자 수준으로 올려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분간 진행 예정입니다. 영상은 녹화해서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름은 뭐 영문 권장한다는데 오늘은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좋겠고요. 손들게 해주시고 지금은 참가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서 손들게 해주시면 토론자 수준으로 변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설명이겠습니다. 오늘 패널리스트가 이윤석 교수님, 곽정명 교수님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 오늘의 패널리스트를 김영일 교수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이윤석 교수님 너무 잘 아시고요. 저희 김영일 교수님도 항상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아주 힘겹게 참여를 바쁘게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토론회에 집중하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혜진 교수님 뭐 너무 잘 아시죠? 경북대학교에 근무 중이시고요. 굉장히 이제 좋은 논문, 굉장히 재미있는 그 디스커션 많이 이제 발표해 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이번에 발표했던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어 관심들을 가지고 토론의 대상이 되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김혜진 교수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의대 김혜진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실었던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DCR 포럼에서 또 연자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무한한 영광입니다. 많은 논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이윤석 교수님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좋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일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입니다. 갑자기 대타로 참여하게 되는데, 네, 재미있는 주제에 대타라뇨.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최근에 제가 리키지 환자가 2명이 연달아가지고 지난주에 그런, 생겨서, 네, 그래서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해주셔도 좋을 것 많이 배우고 같은데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이라서 저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혜진 교수님께 먼저 이 연구에 대해서 서머리에서 들려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공유를 중지하고요. 김혜진 교수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나스토모틱 릭은 렉탈 캔서 수술 후에 가장 피하고 싶은 합병증이지만 여전히 5에서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전들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남자 프리옵시알티 그리고 로우 아나스토모시스 레벨과 같은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프로텍티브 스토마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프로텍티브 스토마가 릭 자체를 예방하는 것인가 아니면 릭이 생겼을 때 클리니컬 컨시퀀스를 줄이는 것인가? 또한 스토마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토마와 관련된 모비리티와 리버셜의 버든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로우 안티리어 리섹션을 받은 150명의 환자 중 릭이 발생한 12명의 릭 사이트를 조사했더니 모든 릭 사이트가 스테이플러 크로싱 포인트, 즉 도기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릭이 환자의 리스크 팩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나스토모시스 자체의 스트럭처럴 윅 포인트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기어와 같은 테크니컬 윅 포인트를 줄여서 아나스토모시스 자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클리니컬 디테리오레이션이 나타나기 전에 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스토마를 루틴으로 만들지 않고 필요한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위해 저희는 렉탈 캔서 치료에서 사용을 하는 와치앤웨이 스트라테지를 아나스토모시스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와치앤웨이시 단순히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클로즈 서베일런스와 셀비지 플랜을 전제로 라디칼 서저리를 디프하는 전략인 것처럼 와치앤웨이트 아나스토모시스도 스토마를 무조건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디프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메디칼리 프레자일 페이션트나 콜로이달 아나스토모시스는 제외하였습니다. 대신 싱글 스테이플 테크닉과 리인포스먼트 수처로 아나스토모틱 인테그리티를 높이고 드레인 플루이드 모니터링 DRE 시그모이더스코피를 통해서 얼리 릭 디텍션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와치앤웨이트 렉탈 캔서에서 리그로스가 발생했을 때 셀비지 서저리를 하듯이 릭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때 실렉티브 스토마를 시행하자는 개념이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와치앤웨이트 아나스토모시스의 전략의 일환으로 테크니컬 모디피케이션, 스트럭처럴 서베일런스 그리고 셀렉티브 스토마 크리에이션을 했을 때 아나스토모틱 레이스를 억셉터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프로텍티브 스토마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스토마와 링 레이트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4단계의 세이프 아나스토모시스 프로젝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RCG로 프록시말 콜론 퍼퓨전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 아나스토모시스 인테그리티 강화를 위해서 싱글 스테이프드 아나스토모시스 또는 리인포스먼트 수처를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에어릭 테스트나 인트라옵 시그모이도스코피로 세이프티 체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트라 페리토니얼 펠빅 드레인을 넣어서 드레인 플루이드 모니터링을 하고 수술 후 4, 5일째 시그모이도스코피나 루포그램을 이용해서 인테그리티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총 99명의 환자에서 세이프 아나스토모시스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남자가 60%, 민 튜머 로케이션은 7cm, 60%에서 프리업 트리트먼트를 받았습니다. 총 링 레이트는 11%, 스토마 레이트는 27%였습니다. 두 가지 테크니컬 모디피케이션을 기준으로 모든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고 그룹 A는 싱글 스테이플드 테크닉과 리인포스먼트 수처를 받은 32명, 그룹 B는 싱글 스테이플드 테크닉만 받은 27명, 그룹 C는 더블 스테이플드 아나스토모시스이나 리인포스먼트 수처를 받은 40명이었습니다. 세 그룹 간의 남성 프리업 트리트먼트 튜머 하이트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수술적 요인에서 그룹 A에서는 로봇 수술의 비율이 78%로 월등히 높았고 아나스토모시스는 세 그룹 모두에서 대부분 OCM 하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A에서 링 레이트가 6.3%, 스토마 레이트가 18.8%로 다른 그룹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본 전략의 세이프티를 보았을 때 릭은 평균 8일에 진단되었고 하스피탈 스테이는 약 4일 딜레이 되었으며 릭 치료를 위해서는 2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일리오스토미가 필요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적은 수의 환자를 포함한 단일 기간 연구였지만 와치앤웨이트 아나스토모시스는 세이프 아나스토모시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부 실렉티브한 선택적인 환자에서 스토마를 안전하게 디퍼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싱글 스테이플드 아나스토모시스와 리인포스먼트 수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이 조합이 와치앤웨이트 아나스토모시스 스트라테지의 가장 중요한 테크니컬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로봇이 펄스트링 수처와 리인포스먼트 수처를 더 쉽고 리프로듀서블하게 시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략을 더 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싱글 스테이플드 테크닉의 표준화와 스트럭처럴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논문에 대해서 이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연구이고요. 다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을 확실히 테크닉한 뭐라 그래야 되나, 프로피션시가 충분하시니까 네, 하셔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 패널 선생님들께 이 논문에 대해서 이 토론 할 수 있는 포인트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윤석입니다. 먼저 좋은 연구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지금 보면 평균 릭이 발생하는 날짜가 한
10일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리그를 얼리 디텍션 하기 위해서 4일째 내시경이나 DR이나 어떤 그 검사를 하셨는데, 그런 사실은 4일째 하는 것이 결국에 스태프 라인의 인테그리티를 보기 위한 건데, 큰 도움이 진짜로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스토마를 만드는 게 펠빅 sepsis를 좀 방지하고 이머전시 오퍼레이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로 인원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머전시 오퍼레이션이 항상 가능한 어떤 시츄에이션은 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폴리시라고 보는데, 인원이 없고 굉장히 빠듯한 이런 그 태스크 안에서 돌아가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방책을 최대한 하는 것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저희가 환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릭이, 진단이 되는 거는 저희가 뭐 5일째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진단이 되는 거는 5일에서 보통 4일에서 6일째 대부분 진단이 되고 아주 일부 환자에서 실은 입원 리어드미션 했는 케이스가 한 두 케이스 정도 되어 있는데 그 환자들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민값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8일째로 실제로 좀 딜레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입원 중에 저희가 그 릭은 진단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실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저희가 안전하게 환자를 퇴원시킨다면 4, 5일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스툴 패싱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근에는 그 후에 이제 퇴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기관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모든 기관에 이런 거를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이런 서베일런스가 클로즈하게 여러 서베일런스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를 두고 있다면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나스토모틱 릭 데이가 이제 그 레인지가 3일부터 22일까지였고 아마 그게 민값이 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라파로스코피나 로봇 서저를 하면서 그 바울 무브먼트가 사실 빨라지고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예전에 리키지가 5일부터 7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텍스트 와이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제 환자들을 보면 2, 3일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은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평균 이제 데이트가 조금, 더 늦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시는 술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분포를 봤을 때에 이 더블 스테이플링하고 림포스 한 거하고 싱글 스테이플링만 한 거하고 그러니까 그룹 A, B, C 사이에 그런 분포의 어떤 차이는 혹시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세 그룹 간에 크게 그 릭 발생 시점에 대한 차이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어, 실제로 릭 시비어리티를 보면 그룹 A 그룹에서 훨씬 시비어리티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은 그러니까 릭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릭의 안정성을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를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릭이 진단이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연구에서보다 조금 더 늦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먼저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릭이 진단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인테그리티를 완전히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진단되는 게 좀 더 다른 연구들보다는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그럼 지금 왓츠메이드 폴리시를 하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완전히 좀 바뀌어 있나요? 사실 저희도 최근에는 이제 그 스토마를 좀 최근에 안 만들긴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이라스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얼리 다이어트를 바로 시키거든요. 수술을 하고 다음부터 바로 거의 시키게 하는데, 그러면
왓츠 웨이트 폴리시 하면서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자체가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뭐, 콜론 캔서 환자 같으면 저희 병원에서도 이라스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지만, 렉탈 캔서 환자고 저희가 이렇게 왓츠앤웨이트를 하는 환자들은 모든 렉탈 캔서 환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AV 10cm 미만에서 저희가, 아나스토모시스가 보통 뭐 OCM 그 근처에 그 위치하거나 아니면 OCM 하방에 위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이라스에서 실은 들어가는 환자들은 아니고 대부분 4, 5일째 인테그리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김여일 교수님 혹시 질문할 수 있고,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싱글 스테이플 테크닉을 하고 서컴프레셔하게 쭉 다 리인포스를 해주는 게 얼마나 리프로듀스블 한지가 일단 궁금했는데요. 이게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이게 그룹 A, B, C가 나뉘어져 있는데, 환자들이 유의하게 차이는 없다고 돼 있지만, 보면은 그룹 A가 여자가 좀 더 많아 보이고, 로봇 수술도 거의 20% 가까이 더 많이 그룹 A에서 했고, 좀 환자 차이도 있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자들한테도 요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 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 그룹 A를 한 그룹 A에서의 그 수술 서전 비중이 좀 이렇게 유의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A랑 C랑 혹시 한쪽은 어떤 교수님들이 많이 하고 한쪽은 어떤 교수님 덜 하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유의하게 차이 났던 중요한 게 이제 스토마 크리에이션이 확 절반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그냥 정말 서전의 그 프레퍼런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면 이게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 뭐, 프로스펙티브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하자고는 했지만, 저희가 다 레트로스펙티브로 다 모아보다 보니까, 뭐, 그거를 모두 다 통제할 수는 없었고요. 그런 팩터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는 확실하고, 실제로, 더블 스테이플드에서 싱글 스테이플드로 바꾸는 테크닉 자체가,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좀 겪었고요. 그 다음에 러닝 피어리어드 커브의 그런 그 초기 경험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도 좀 겪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룹 B도 싱글 스테이플들을 했는데 그러면 왜 A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싱글 스테이플들을 저희가 바꿨는 그런 테크닉 적인 면에서 그게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밖에는 저희가 결과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해결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 연구를 끝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찾은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수술 자체가, 그러니까 싱글 스테이플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를 서컴프렌셜하게 하는 것 자체가 라포로스코프로는 실제로 좀 하기가 힘들다. 이건 로봇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싱글 스테이플드로 바꿀 때 이게 한 번 이렇게 펄스트링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더블 펄스트링이라고 해서 한 번 싱글 스테이플드로 컨버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펄스트링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번 더 수철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좀 그 계속 그 테크닉을 좀 더 리프로듀서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변경하고 난 다음에 뭐 저희가 후속 연구로 뭐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릭 레이트나 스토마 레이트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현재는, 저희가 보고 있고, 곧 그 결과는 아마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청중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언제든 손 들어주시면은 그 다른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그룹 B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여쭙겠는데요. 그룹 B가 보면 리키즈 레이트가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18.5%. 뭐 싱글 스테이플링이었는데 리인포스만 안 했다고 이제 그렇게 기술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이게 초기 러닝 피리어드에 있던 환자들인 걸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싱글 스테이플링을 했을 때에 두 개 루멘의 사이즈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이 시로자 벌징이나 어떤 뮤코자 벌징이나 이런 티슈 벌징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러닝 커브 그 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이제 그 조직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레인포스로 한 번 더 이제 그 묻어주는 것 때문에 실제 그룹 A가 좋았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 처음에는 그런 요소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큘러 스테이플러를 선택을 할 때 그러면 29보다는 31이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해주면 이게 그런 뮤코자 벌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실은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 결국 이 스테이플링 라인을 어떻게 하면 모두,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룹 B에서는 아마 저희가 그러니까 체크를 한다고는 했지만 아마 스테이플링 라인이 전부 다 제거를 못했던 점도 아마 포함되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테크니컬 페일리어들을 아마 리인포스먼트 수처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룹 B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결국, 결국은 테크니컬하게 조금, 저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박인자 교수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아주 울트라 로우나 굉장히 50 미만의 낮은 데서 렉툼을 자르고 그걸 펄스트링 수처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렉툼 머슬이 이렇게 플리케이션 돼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두 겹으로 돼서 오히려 더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싱글 스테이플링에도 불구하고 링 레이트가 더 높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미드 렉툼까지는 괜찮은데 5cm만 로우 렉툼에서 펄스트링 수초하는 거 테크니컬이 굉장히 좀 어렵고 러닝 커브 굉장히 스티프할 것 같은데 이 술기의 표준화가 좀 돼야 사실은 로우 렉툼에도 싱글 스테이플링 좀 더 퍼플해질 수 있고 링 레이트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은 오히려 더블 스테이플에서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더블 스테이플링 하셨는데 이게 이제 리크레이트 스토마 레이트는 확실히 싱글 스테이플링 위드 그 리인포스가 훨씬 적은데 더블 스테이플링 했을 때에 보면은 릭 레이트가 10%, 그 스토마 레이트가 한 30 몇 퍼센트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싱글 스테이플링 초기보다 훨씬 좋다. 이런 느낌이 이제 그룹 B보다 음, 그룹 C가 오히려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블 스테이플링을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일단 잠깐 해봤고 또 하나는 이제 스토마를 저희가 더블 스테이플링 하면 스토마를 일단 낸다. 이런 게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스토마의 레이트가 높아지는데 만약에 이제 스토마를 안 내보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제 보통 비율보다 더 낮췄을 때에 저희가 이제 스토마를 한 20% 후반 30% 정도대를 만들고 릭 레이트가 지금 이제 봤을 때 얼리릭 30일 안에 생긴 릭이 한 5, 6%라고 한다면 만약에 스토마를 좀 줄여서 만들면 더 줄여보면 이게 릭 레이트가 한 8, 9% 나오면서 혹시는 비슷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잠깐 들기는 들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리니어 스테이플러를 없애주는 게 키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제 미리 보내드렸던 자료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자료가요. 음, 같이 올해에 이제 발표가 되었던 DCR에 역시 똑같이 발표가 되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음, 네, 보이시나요? 예, 요 논문 지금 공유했는데 보이시죠? 네, 이제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네네. 네. 요게 이제 논문이 올해 발표가 되었던 독일 쪽에서 발표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레트로스펙티브 연구입니다. 10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여기 이제 1,491명 중에 렉탈 캔서가 840명 포함되어져 있고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달 리섹션하고 다 포함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리니어 스테이플 개수하고 서큘러 스테이플러 사이즈가 리키지에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레트로스펙티브로 분석을 했었는데 리크레이트는 14.8%입니다. 근데 일익은 저기 오버올릭을 다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 가면 30일 이내 이런 기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게 리니어 스테이플러 넘버에 따라서 뚜렷하게 이제 레이트가 증가하거든요. 오즈 레이쇼가 증가를 하는데 이 멀티베리어블 아날라이시스를 했을 때에 이제 그런 차이가 없어집니다. 서큘러 스테이플러의 사이즈도 그다음에 한 개 이상 리니어 스테이플러를 사용했던 것도 다 이제 관계가 없는 걸로 나오고 오히려 ASA 클래시피케이션 3 이상 그다음에 BMI 메일 섹스 그다음에 튜머 로케이션 하이트 뭐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고 케모세라피는 관계없지만 케모 레디에이션 또는 레디에이션 세라피는 관계가 있는 걸로 나와서 이 저자들은 이제 결론을 실제로는 환자 팩터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환자 팩터랑 다 합치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물론 들지만 확실히 이제 리니어 스테이플러 개수에 따라서는 뭐 이게 정말 무슨 꿈인 것처럼 두 개, 세 개나 이렇게 차례로 증가하는 이런 이제 피처를 보여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대부분 이제 리니어 스테이플러를 좀 없애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테크닉으로 테크닉이 이제 중요한 것도 사실인데 환자 팩터가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처음에 이제 연구하셨던 지금 요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처음에 탐색적인 연구로 이제 시작을 하셨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크게 뭐 분포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을 텐데 좀 이제 환자가 프레자일한 환자도 사실은 테크닉에 의해서 그 리키지가 좀 그 비율이 리버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환자 팩터가 좀 나쁘면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그 게스트 김혜진 교수님께도 좀 궁금하고 이제 패널 선생님들께도 좀 여쭙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혜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 저희가 뭐 프레자일 일단 뭐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저희가 뭐 코모비디티가 높은 환자들을 일단은 저희 연구에서는 제외가 될 거고요. 만에 하나 뭐 릭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거를 ICU 케어나 뭐 좀 메디컬하게 위험한 환자들은 저희가 시비어 컨디션에 있는 환자들은 일단은 다 제외를 하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앞으로도 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연구 자체가 이 환자 팩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환자가 스테로이드를 뭐 만약에 많이 쓰고 있다. 그다음에 진짜 골반이 너무 좁다. 뭐 저희가 그러니까 스테이플러를 간혹 뭐 세 개씩 쓰고 막 네 개씩 써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그런 환자들은 뭘 해도 어떻게 이거를 해도 뭐 저희가 싱글 스테이플 하든 뭐 일단 그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리인포스도 어렵고 그런 불가능한 환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환자들에서 이런 그 테크니컬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줄이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가 있어서 도저히 힘든 환자들은 뭐 그런 팩터를 지금 딱 뭐 어떻다라고 제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환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환자들에서 또 뭐 조금 저희가 더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환자들에서는 분명히 스토마도 필요한 환자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이제 이윤석 교수님 답변 듣기 전에 교수님의 연구의 목표는 네. 리크 레이트를 줄이는 게 최종 목표이신가요? 스토마 레이트를 줄이는 게 최종 목표이신가요? 스토마 레이트는 유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스토마를
스토마가 없으면서 아나스토모시스 레이트, 그러니까 안전하게 아나스토모시스 레이트를 유지하는 게 일단은 저희의 목표입니다. 음, 킵, 이제 그 리키즈 레이트는 안정화에 네, 적어두면서 네. 최종적인 그리고 스토마 목표는 레이트는, 스토마 네. 레이트를 줄이시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저희가 음, 두는데 그 스토마 레이트는 낮추면서 그러니까 안정성은 유지하겠다. 이런 그 두 가지를 함께 지금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이인석 교수님 어떠세요? 그 환자 팩터가 있으면 뭘 해도 소용없다. 저는 그게 전적으로 사실은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조금 헛갈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리니어 스테플러를 많이 썼을 때 링레이트가 높아지는 게 그건 과연 리니어 스테플 때문인가? 아니면 리니어 스테플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인가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렉툼이 한 30cm에서 어쩔 수 없이 리니어 스테플을 4개 쓴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게 링레이트랑은 별로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고 실제로 리니어 스테플을 3개, 4개 써야 되는 거를 골반이 굉장히 좁거나 아니면 CCRT에서 렉툼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도저히 이게 리섹션이 안 되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대부분이 환자 팩터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데 그 환자 팩터를 어떻게 객관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리니어 스테플러를 많이 쓴 거랑 코릴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자꾸 리니어 스테플러 개수와 릭이 연관된다고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연구에서 결국에 멀티 베리에이션 분석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처럼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팩터고 결국에 레디에이션을 통한 뭐 렉툼이 파이브로시스가 되고 두꺼워지고 골반이 굉장히 좁아서 파인 다이섹션, 풀 다이섹션이 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그 환자 팩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찾다 보니 리니어 스테플러의 개수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한 게 되지 않아.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환자 상태에 대한 뭐 반영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네, 하시는군요. 예. 예. 김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인석 교수님 완전 공감하고요. 그 환자 팩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환자 팩터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고쳐나가야 된다는 데는 저희 노력을 하겠지만, 환자가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스토미를 안 내고 만약에 갔다가 정말 데베스테이팅한 아주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오는 것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정말 안 좋은 팩터들이 있을 때는 스토미를 내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리니어 스테이퍼 개수도 마찬가지로, 장 상태가 그만큼 안 좋고, 뭐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환자이기 때문에 개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 논문에서 멀티베리어블에서 안 나왔던 거는 한 개 초과로 설정을 해서 안 나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뭐 3개 이상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캐테고리를 좀 다르게, 숫자를 다르게 나눴으면 혹시 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김혜진 교수님이 손을 드신 걸로 되어 있는데. 네네. 저거를 아마 최 교수님을 최 보내드렸는데, 교수님. 아니, 본인 성함으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째서 김혜진 교수님 이름으로. 네, 제가 이거 말씀하십시오. 링크를 안 네네. 받아가지고,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재밌게, 토론을 재밌게 봤고요. 우선 이 페이퍼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혜진 교수가 잘 설명을 하셨지만, 어, 시퀀스가 조금 바뀐, 퍼블리케이션 시퀀스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이 우리가 2022년을 모든 환자를 로우 엔티리 리섹션을 다 아나스토모시스 체크를 하자라고 시작했는 게 세이프 아나스토모시스 프로젝트 시작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로우 엔티리 리섹션 스테이플 아나스토모시스를 다 체크를 했더니 더블 스테이플링 테크닉을 하고 나서 독일어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릭 포인트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이열을 좀 없애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 거고요. 이제 환자 팩트나 뭐 이런 게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 환자 팩트가 도움이 된다면 환자를 보고 그러면 다이버즈를 하고 다이버즈 하지 말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이버즈는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니 다 다이버전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이버전을 너무 많이 한다.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테크니컬리 리인포스를 하면 우리가 다이버전을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했는 세컨 페이퍼가 이번에 DCR에 나왔는 거고 여기서 봤더니 역시 리인포스하고 같이 했는 듀얼 모디피케이션이 가장 좋고 하나만 있었던 것은 좋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했는 것처럼, 그냥 싱글 스테이플링 컨버전만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수에서 리익이 되는데 이게 뭐 초기 환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고, 그렇지만 결국은 듀얼 모디피케이션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로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사용한 듀얼 모디피케이션, 즉 컨버티드 싱글 스테이플링 테크닉 플러스 리인포스먼트가 완벽하게 된다면,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하게 된다면 릭 레이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토마 레이트도 안정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는 무작정 내는 그런 스토마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이라스와의 완전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빨리 퇴원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리익을 줄이고 스토마를 줄여서 장내에 있을 리어드미션이라든지 크로닉 사이루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보자는 게 이번 세이프 아나스모시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수술 후에 일주일 후에 리익이 제일 많이 발견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까지 리인포스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체크할 때 유일하게 우리가 핀포인트 홀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스토마를 낸 거지 뻥 터져가지고 크리니컬 심텀이 있어서 스토마를 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드미션 기간이 약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리익이 발생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하고 좀 더 빨리 리익이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바로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증상이 일찍 나타나는 거죠. 이건 그런 거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익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네비티블하게 일정 부분 생기는 건 확실한데 스토마를 너무 무작정 많이 낸다. 왜냐하면 누가 리익이 가고 누가 리익이 될지를 모르니 스토마를 다 범용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줄여보자고 하는 것이 테크니컬로 좀 오버컴을 하면 스토마 레이트를 줄일 수 있겠다. 그 환자 팩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이겠지만 일부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환자 팩트를 보고 다이버전 안 하거든요. 그럼 좋은 환자는 다이버전 안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도 하고 위험한 사람도 하고 그러면 뭐 좋은 팩트가 도대체 뭐라는 거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했는 게 일정 부분은 반드시 테크니컬로 오버컴 할 수 있는 프로포션이 있다.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리익도 떨어지고 다이버전도 떨어진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음, 질문은 김혜진 교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네. 네. 그 환자 팩터 말씀드린 건 사실 환자를 이제 범용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 팩터가 좀 이 사람이 살 것 같은 환자에서 리키지 이제 이 스토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싱글 스테이플링하고 린포스 했을 때에 시비리티가 좀 줄었다. 시비리티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김혜진 교수님께서. 지금 논문에서는 다 이제 묶어서 사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 논문에서 얘기했던 ICU 케어가 필요했던 두 명은 다른 그룹에 있었던 환자들이신가요? 실제로 그룹 A에서 저희가 그 릭이 있었는데, 릭이 2명 있었는데, 그 환자들 중에서 한 명이 ICU 케어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하고, 그러니까 릭의 그런 세이프티를 체크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루포그램을 이제 저희가 컨트라스트 NMR을 통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못 적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 이제 펠로우 선생들이나 이렇게 다 시켜 놓으니까 이거를 폴리를 넣고 아주 강한 힘으로 해가지고 그 컨트라스트 NMR을 투영, 하다가 네. 네, 한 명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컨트라스트 페리토나이티스가 돼서 ICU 케어를 한 명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 나머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룹 A에서는 크게 시비어리티가 있었던 거는 없었고 뭐 현재까지도 그런 경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스토마 레이트를 줄이는 네, 것도 이제 네. 좋지만 오히려 이제 조금,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 그룹 A처럼 싱글 스테이플링을 하고 리인포스를 하고 오히려 이제 스토마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사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듣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스토마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이제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무척 많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경북대에서 다른 그룹 B, C 같은 경우도 CRT 레이트에 비해서 저는 스토마 레이트가 많지 않다고 봤거든요. CRT 레이트가 한 50% 이상이었는데 이제 스토마 레이트는 한 30%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 스토마 레이트가 높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은 그래서 이미 선택적으로 스토마를 내고 계신데 이제 그걸 저 비슷한 더 이제 릭을 사실 조금 더 줄였고 스토마 레이트를 좀 낮추겠다라는 생각인데 이윤석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스토마를 이제 낮추는 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사이너스나 사실 크로닉 릭은 안 보신 상태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컴프로마이즈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룹 A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스토미를 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정성은 더 확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마가 이제 30%가 정말 많은가 이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나스토모시스가 안전하다고,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찍 저희가 디텍션 할 수 있다면 안전한데 굳이 스토마를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는 거는 크게 좀 합리적이진 않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저희가 최근에 하면서 이렇게 그 컨트라스트 NMR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검사하면서도 페일리어를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얼리 디텍션 하는 방법들을 지금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좀 쉽진 않지만 뭐 드레인 플루이드를 아날리시스 한다든가 아니면 POD 3일째, 뭐 1일째 그다음에 뭐 프로칼시토닌이나 CRP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얼리 디텍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고 있고 저희가 그런 인자들에서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이 된다 하면 최근에는 뭐 이렇게 인테그리티를 체크하는 방법들도 NMR보다는 뭐 시그모이드 스코프에서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좀 더 그 클로즈 서베일런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아나스토모시스 릭을 좀 얼리 디텍션 하면서 릭이 되더라도 환자들이 뭐 크게
크게 그 수술 후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 없이 그냥 스토마만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스토모시스가 안전하다면 굳이 스토마를 미리 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빨리 디텍션 할 수 있다면 그때 돼서 내는 것도 일부 환자에서는 충분히 줄이고 저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희 연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안전할지 안 안전할지 모른다는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겠네요. 사실 이제. 그 전에 일단 몽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서큘러 스테이플러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우 엔티리어, 울트라 로우 엔티리어 리섹션에서 어떤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느냐. 이윤석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29 사이즈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저는 그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한지 개인적으로는 생각 안 해서 그냥 저는 29 사이즈로 그냥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영일 교수님께서는 저도 29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데요. 가끔씩 정말 장 작은 환자들은 28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29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혜진 교수님 어떠세요? 저도 뭐 보통 29 쓰고 좀 옵스트럭티브 해서 좀 바울이 사이즈가 좀 프록시멀 콜론이 좀 사이즈가 커져 있다 하면 31 쓰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규석 교수님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계신지. 나가신 것 말씀해 주세요. 같습니다. 네. 계십니다. 사이즈, 사이즈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 이게, 컨버티드 싱글 스테이플링 하면, 이제, 조금, 불쾌해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큰 걸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것도 굉장히 큰 노하우가 있는데, 오메가 쉐이프로 되면, 그 스테이플 라인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구겨집니다. 구겨지고, 우리가 정말 펄스트링처럼, 펄스에 들어가는 펄스트링처럼 이렇게 주름이 쫙 모여들게 되면 그런 경우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의 세그멘탈 리섹션이 한 5mm 정도 더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구겨진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큰 테크니컬 포인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우겨 넣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테크니컬 리파인 하는 거는 좀 따로 한번 어디인가에 또 한번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잔 선생님께서 김혜준 쌤하고 최규석 교수님 코멘트를 유튜브에 게시할 때 김영일 선생님께서 영어로 트랜스크립트를 좀 써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셔서, 기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예,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일단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놀라운 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싱글 스테이플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실제 그걸 하셨다는 게 일단 놀랍고요. 저도 이제 하시는 걸 봤는데 그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거 꼭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봤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가지고 저거 할 수가 없을 것 이런 이제 생각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도 비슷한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테크니컬 포인트 그리고 굉장한 인내심과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굉장히 인내심.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고 나면 오히려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확실히 있어서 이게 테크니컬한 그 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감 없이 이제 다 이제 보여주고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 러닝 커브로 갈 때에 그 그룹 B
와 같은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룹 B. 리키즈 레이트 18.5%의 그룹 B.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스터디를 할 때의 그 러닝 피리어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들어와야 될 텐데 과연 이거를 이제 극복하면서 아무리 이제 그 사실 경북대보다 여기에 손이 더 좋은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경북대가 거쳐갔다면 저희는 28.5% 정도 리키즈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과연 그거를 이제 겪어 오버컴하고 이제 이거를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룹이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보면서 그 그룹 B와 같은 그 초기 상황이 가장 좀 시행하는데 허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는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교수님? 그래서 이제 처음 만약에 네. 시작하신다면 정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이게 러닝 커브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 리인포스도 마찬가지고 그 싱글 스테이플은 마찬가지인데 로봇을 만약에 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고 스토마를 내시면 스토마를 내시고 그걸 해보시면 테크니컬리 내가 어떤 걸 습득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했을 때는 환자를 셀렉션해서 스토마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안정성을 봐가지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쉬운 프로시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 하나를 하는데 들어가는 사실 노하우 굉장히 여러 포인트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그거를 다 한꺼번에 다 알고 하기는 이게 시간이 일정 부분 걸릴 그런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로봇을 하면 적절한 아나스모시스 하이트에서 로봇으로 싱글 스테이플링하고 리인포스를 하고 본래 하는 것처럼 스토마를 내고 그다음 기술을 습득하고 조금씩 이렇게 진전해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김혜진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 러닝 커브는 이제 몇 개 정도, 몇 케이스 정도 좀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룹 B에서 저희가 아나스토모시스 릭이 있는데, 모든 릭이 있었던 환자들 중에서 이제 스토마가 있던 환자에서도 저희가 다 릭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스토마가 있는데 릭이 있었던 환자들도 다 포함해서 실은 저 수치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몇 케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 지금 초기에서는 한 10, 초기 자, 몇 케이스까지는 아직 그 분석은 정확하게는 제가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경북대에서 분석해서 그 적용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윤석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싱글 음, 스테이플링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도 파퓰라이즈지 않는 이유가 아까 최근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고 아직 표준화가 안 돼서 그런 거라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지금 많이 하시는 팀에서 기술적 표준화가 좀 돼서 테크니컬 팁을 좀 이렇게 널리 퍼뜨려야 싱글 스테이플링이 좀 더 퍼퓰러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아까도 우리 초반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를 펄스트링 하면서 오히려 렉터벌이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이거 서큘러 스텝 찍을 때.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굉장히 아마 많은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표준화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가 역시 가장 좀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러닝컵을 경북대에서 측정하면은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경험의 레벨이 좀 다르거든요. 경험에. 하시는 두 분의 경험의 레벨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러닝커브하고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러닝커브가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긴 하지만 일반적인 러닝 커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그거를 제너럴라이즈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었고 테크니컬 팁을 어디까지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 저 사실 이렇게 그 렉툼이 리트랙션에서 쭉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싱글 펄스트링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저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이제 들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테크니컬 팁들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아서 다음 논문도 혹시 DCR을 발표하실 생각이시라면 비디오를 좀 먼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저 비디오 디스커션을 먼저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뭐 세이프 아나스토모시스의 이제 어떤 프로젝트로 같이 뭐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비디오는 재밌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학회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왁케지는 DCR입니다. 여기에서는 DCR, 알겠습니다. DCR이 네.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왁케지는 DCR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지금까지는 네, 조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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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건 번역하지 마세요, 나중에. 네, 네. 캡처 지금 자막이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 좀 재밌는 그런 포인트. 최기석 교수님 제가 그때 그 말씀하셨을 때에 익스포저 되는 스테이플을 묻어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이게 꼭 싱글이 아니어도 싱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어도 이거를 이제 베링해주는 그 스테이플 라인을 묻어주는 이런 방법이면은 유사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도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스테이플 라인을 베링 할 수가 없게 되죠.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해도 이제 그냥 그 부분을 한번 리인포스 해준다는 거지. 그 스테이플 라인이 안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 모든 복잡한 리익의 근원 중에 하나가 스테이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메탈 스테이플만큼은 언내추럴한 그런 스테이플, 머티리얼은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렉탈 캔서에서 유독이 그 스퀴징 포인트가 있는 그곳에다가 메탈 스테이플을 넣으니까 여러 가지 탈이 생기는데, 거기에 어떻게든 피지컬 리인포스를 해주는 게 어느 정도는, 인테그리티 유지에 그 컨트리뷰션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아마 다음 페이퍼에서 보시겠지만 그 아마 저 다이버전이 거의 확 떨어집니다. 10% 이내고 리익도 한 7%니까 후속 100개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아마 약간의 신뢰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퍼 때가 됩니다. 김혜진 교수님. 알겠습니다. 빨리 해보겠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요 논문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저희가 DCR 이제 이걸 그 저널 디스커션 포럼을 한다고 올렸을 때 댓글은 거의 달리지 않는데 유독 오늘 세션에 댓글이 두 개 다 달리면서 그 자기네들끼리 토론하는 걸 봤을 때에 역시 요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해서 리절트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테크니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절트는 지금 이미 요 페이퍼만 가지고도 충분히 크레더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크니컬 포인트에 대한 거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조금 짚어주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좀 멀리 구경하는 것보다는 혹시 인볼브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각이 조금 더
쉽게 들지 않을까. 쉽게, 이제 직접 안 보면 쉽게 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자, 오늘 재밌는 논문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규석 교수님, 김혜진 교수님 이름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그 이윤석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김열 교수님 감사드리고, 캡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네, 오늘 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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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